안녕하세요. 오늘은 2080년을 위한 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시대와 현실에 대한 주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 담론을 작품으로 끄짐없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의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 정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을 보면 시대와 현실에서 비껴 서 있는 그런 그림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의식적으로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내 예술의 기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할 것은 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술적으로 이 부분을 답하고 물어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작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제 판단이 옳으면 공감력을 갖겠지만 판단이 흐리면 저는 소화병적으로 제 스스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약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는 5.18을 생각할 때 과연 그 정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정리돼 가지만 지금 이 또한 의문으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생각만은 내 머리 중심에서 비껴 서 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주제입니다. 광주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핵심 단어로 정의를 떠올립니다. 옳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로 나타났다. 그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저항했고 끄짐없이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어서 동물처럼 취급했지만 그들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격렬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의 역사가 민주주의를 살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 국회의사당이 점령이 되고 국회의장이 쫓겨나고 탱크가 진입하고 부산과 마산에서는 군인들에 의해서 제압돼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공수부대들이 진입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광주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비상계엄 해제하라라고 하면서 서울과 시청, 서울역과 시청에서 대규모의 학생들의 정의로운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광주 도청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언론이 통제되었을 때 언론이 개방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싸움 속에서 개가 끌려가듯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항거하고 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 시민군들이 승리를 향하여 다잡아서 힘을 함께하는 그 동작까지 작품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작품인데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고 팔았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국회의사당의 대회의실 앞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 작품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의롭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한쪽에서는 광주를 폄훼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탱크까지 북에서 날라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시대를 증언할 책임이 있다, 화가가. 그래서 5.18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그림으로서, 어떤 사람은 글을 써가지고 그걸 하겠지만 화가는 그림으로서 글 대신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술적으로 답하는 거예요. 예술가는 예술로 답해야 되지, 예술가가 어디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광주 시립미술관 초대전을 했을 때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던 작품, 모기는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과 영점 표적지에 나 있는, 집중되어 있는 적을 향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했던 이 총알이 결국 동생, 형,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 쏘았다는 이 냉엄한 현실 속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모기를 잡아다가 기절시켜가지고 하나하나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다 나중에 살아서 도망갔어요. 아무리 미물이라도 함부로 인간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창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기 한 마리를 손으로 때려잡았더니 운전기사가 말, 당신이 모기한테 어떠한 이로운 것을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생명을 단절시키느냐고, 야만인이라고 저는 굉장히 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기를 많이 물립니다. 보시하고.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네. 작은 작품을 또 확대시켜 봤습니다. 여기는 인물이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는데, 보면 모기는 동족의 피, 여기 쓰여 있지도 않고 실제 그림이 이보다도 반절 더 크지만, 여기 이제 탄착군이 형성되어 있는 M16의 모습들을 실제로 총을 쏘아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짜로,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을 쏘는 사람들이 다 저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산탄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어쩌다 하나씩.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나씩 나오면은 그 0점 사격장의 군기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적용을 아군을 향해서 했다? 이 부분은 역사가 지나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작품이 왼쪽 것은 전체고 오른쪽 것은 부분입니다. 황학동에 있는 헌 물건들을 파는 데를 가보니 훈련소에서 사용한 영점 표적지가 수북이 나왔어요. 아, 이거다. 결국은 영점 표적지부터 모든 살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표적지를 붙여서 표적지 위에, 여기에는 전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요 주변에 다. 지금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기억하죠. 이렇게 쭈르륵 맞으면 이것은 호흡곤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막 이렇게 좌우로 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힘을 빼야 되는데 어깨 힘을 주어서 띵띵 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합격, 동그라미 딱 쳐주고 볼펜으로 가지고 이 무수한 시간 동안을 발로 밟히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훈련했던 것을 결국은 동족을 향하여 총포를 거꾸로 돌려버렸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죽을 줄 알면서도 광주 사람들은 시민군을 결성하여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이때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총을 들고 있었고, 며칠 뒤에는.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면서 김대중을 석방하라, 비상기험 해제하라, 더 이상 우리에게 총풀이를 겨누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떠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도 현실을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국회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허구다 라든가,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가짜가 많다라고,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현실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곡해해서 왜곡시켜서 해석하려고는 또 다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서로가 공동체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광주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매화꽃이 떨어졌습니다. 매화꽃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꽃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자기 몸을 버렸을 때 이제 날리게 되고 생자로 떨어져야 열매가 굵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달려있으면 가지를 흔들어줘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것이 벌과 나비가 해야 될 짓이고 사람은 일부러 따줘야 돼요. 모든 것은 욕심껏 열리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굵고 결국은 종자 개량하고 그 종자가 인간에게 함께 맛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매화나 매실은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광주를 생각할 때 광주가 사실은 이 꽃들이 흩날리면서 5월 달에 떨어져 있는 이것은 훗날 또 다른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저의 기원을 담아서 사공자의 소재를 이파리를 그리지 않고 줄기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형상화시켰습니다. 제가 그린 작품 중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작품인데, 물이 탄다. 물이 탄다. 혹시 이제 광주를 여러 번 방문한 분은 느낄 수 있겠지만, 광주의 무등산은 불이라고 그럽니다. 다혈질, 활활 타오르고, 일제시대 때 학생운동이 가장 먼저 생겼던 곳, 정의가 훼손되면 정의를 되찾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한 도시. 그래서 불처럼 타오른대요. 그러나 그 불처럼 타오르는 무등산 옆에는 담양호가 있어서 물이 항상 냉정함을 잃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물은 상극이지만 불이 타는데, 물이 불로 바뀌는데 결국은 그것이 균형감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광주라는 도시가 존재했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의 기억되는 사람은 저명한 인사가 계속 거론됩니다. 광주는 저명한 인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당시에 같은 피어 냄새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광주를 그릴 때 가장 모든 그림 중에 현재까지 백비, 어느 누구 이름도 낼 수 없는 무명 시민군에 대한 그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백비를 그리게 되었고, 실제 그린 크기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품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렸던 저의 작품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면, 광주가 정의롭고 광주를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결국 아름다움은 정신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이제는 100년이 지난 뒤에도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2080년 100년 뒤의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100년 뒤에 광주는 어떻게 평가되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광주를 욕했고 광주에 대한 것을 부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헌화, 바치는 그림으로 2080년 그림은 준비했습니다. 정의는 훼손되었을 때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정의로 복원된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이, 제가 만났던 몇 명에게 강의를 했을 때 답이 송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쐐기였습니다.
털이 있는 모든 애벌레는 쐐기라고 얘기하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불만 키면은 죽는지 모르면서 덤벼들어오고 있는 불나방의 애벌레입니다. 배추에는 배추 애벌레가 있어야 되는데 배추 애벌레가 있지 않고 불나방 애벌레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불나방. 두 번째 김호석 수목화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작품집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편집 디자이너에게 광주 5.18 신작 작품 13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 사회에서 저명한 거의 1인자라고 하는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그 디자이너는 그림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관전평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말하기조차 불편하다. 라고 저에게 직접 면전에 말을 했습니다. 5.18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5.18은 북한 괴뢰군이 투입되어 일으킨 사건인데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끔찍합니다. 북한군을 불려들여 일으킨 불손 분자들의 만행일이 이미 자명한데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거짓을 작가는 왜 그려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까?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나아가 작가가 이러한 그림을 그린 행위가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하다. 하고 거친 언어로 몰아붙입니다. 글은 광주라는 말 자체가 폭도와 폭력의 고유명사처럼 들렸고 지만호는 그에게 있어서 신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지만호의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 모든 그 이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2024년 5월, 올해로 4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추 잎을 갉아먹는 배추벌레를 그리지 않고 불나방 애벌레를 배추 위에 올려놓고 그린 이유입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덤벼들고 역사를 평가해야 될 현대의 지식인들이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은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심각하게 외면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안경을 끼고 싶은 대로 끼는 것은 제가 볼 땐 언제 이것이 치유될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5.18에 대한 100주년 기념으로 전시하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그때에도 아마 그렇게 왜곡되어 있을까? 왜곡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역사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때에 따라서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것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팩트 그러는데 팩트만 찾다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팩트 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의미, 그 의미 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음모,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가면을 벗겨보니 그 속에 또 다른 가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간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눈이 아닌 동물의 눈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제목을 정할 때 꼬리가 기억하는 역사. 이 그림은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세인을 위해서 남기는 작품입니다. 나는 인간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며 혐오하는 지의 눈과 귀 그리고 꼬리의 언어를 빌려서 감상자가 작품에 감흥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5월 27일 지의 시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긴장과 공포가 미친 파도처럼 휘몰아칩니다. 어디에? 광주 도청입니다. 어느 한 곳 몸을 숨길 때조차도 없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지우 꼬리도 대꼬챙이로 고정시킨 듯 박제화되어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는 도청의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군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결전의 시간에 가장 휘몰아치는 그 고통, 적막감 속에서 쥐도 이렇게 사방에서 벌벌 떨고 있으리라고 사유를 했습니다. 또 5월 27일은 계엄군이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전남도청을 진입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꼬리가 기억하는 역사 2입니다. 5월 27일 새벽 4시. 침묵의 끝은 공포였습니다. 공포의 끝은 사람들이 말할 때 기억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구에서 뿜어대는 불빛과 탄환의 파열음, 바닥에 떨어지는 탄피들 구르는 소리, 그리고 단발 연발의 드륵드륵드륵 하는 소리들, 그 총성에 놀라서 미로에서 길을 찾아 쉼없이 다른 박 쳐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나의 몸에는 그들이 흘린 침이며 땀과 핏자국과 그런 모든 이물질들이 묻고 나의 수염과 양 손과 발 그리고 꼬리에 이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청 마룻바닥에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나의 꼬리가 남긴 절체절명의 기억 끝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 대화를 화자가 쥐입니다. 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쥐가 벌벌 떨고 있는 공포의 상황이고 이 뒤는 총알이 쏘는 소리와 그 순결한 고등학생들이 무장을 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쥐가 아야 쥐야 나 살려라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바닥에 흘린 땀, 피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묻히고 바닥에 쥐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그대로 복제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동안에 그렸던 붓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쥐의 꼬리입니다. 실제로 쥐의 꼬리를 대롱을 만들어서 이건 다른 동물의 꼬리들이죠. 이 그림만큼은 쥐의 꼬리로 그렸습니다. 쥐의 언어를 가지고 하게 이 꼬리를 잡고 바탕에 종이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붓질이나 목탄이나 내 손가락으로 그린 작품이 선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쥐꼬리의 언어로만 발현하고 싶었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없는데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감상자 몇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짓누르는 억압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실제 작품의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은 울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함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집안 행사에 제사나 기일에 참여해 본 사람의 기억이 있을 것이고 전혀 참여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검게 칠해져 있는 이 함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함을 열어보면
신주가 있습니다. 신주는 밤나무로만 깎습니다. 밤나무가 3년 동안 그 밤알이 성장할 때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3년상을 치른다고 하고 3년까지 사람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밤알이 붙어 있는 밤알을 혹시 쥐나 다른 것이 훼손시키게 되면 열매를 열리지 않는 불이무 나무가 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 속에는 신이가 있는데 신이가 남편과 부인의 신이가 같이 있고 신이의 뚜껑을 열게 되면 두 사람의 신이가 나란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신이는 뚜껑을 열지 못할까요? 왜 닫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신이의 뚜껑 밑에는 이렇게 하얀 공간의 여백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의외로 공간 때문에 훨씬 더 무거움에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은 이 큰 붓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붓질해서 그렸던 가장 단순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이 작품은 그림에서 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신은 말하는 신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정신의 신도 물론 신입니다. 신의 의미를 언어로 정의하는 것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신과 본질에 대한 추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되었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조상의 삶을 근거로 본받아서 옳은 방향성을 추구하듯 저 또한 근본적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근본이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신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성씨가 혹시 참배 왔을 때에 신이의 뚜껑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청석을 깔고 그냥 참배를 할 뿐이죠. 절대로 신이를 함부로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신이는 그만큼 그 돌아가신 분과 동일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신이 앞에서 다른 성의 참배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이 함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그분들이 흘리는 검고 하얀 통곡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잣대를 참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이를 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신이는 울게 됐을 것이고 저의 눈을 보고 또는 저는 그 신이가 저의 눈을 보면서 울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드리고 싶지 않는 것을 들키기 때문에 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똑바로 행동했는가를 부끄럽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식의 발로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스스로 저만의 손길, 저만 어떤 신이든지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저만하지 않고 모시지 못합니다. 이 신이를 뚜껑을 여는 것도 제 스스로는 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늘 틀게 하니까 저만의 손길이 두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렸던 이 전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제목은 소통불능입니다. 과연 뭘 그렸을까요? 만약에 이걸 시청자 분께서 보고 있을 때 단박에 맞추는 딱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통할 수 없는 그림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참으로 제 스스로도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형상인지 알 수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가족을 기다리는 이 기막힌 현실.
길고 긴 침묵이 단절되어 갇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곡선적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이와 정반대죠. 덧붙여 부패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5월의 냄새는 잊혀지지 않고 공기에 기억되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기억은 기억이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이 기억하는 것도 착각할지 모르지만 기억이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은 부패를 동반하면서 온몸을 부풀게 하고 아픈 곳을 선명하게 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남기고 증언합니다. 어릴 때 미영새, 제가 어릴 때는 미영새라고 했는데 박새라고 표준화되어 되어 있더라고요. 미영새 소리를 들으면서 컸고 강보에 쌓여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결국은 마지막 돌아가신 분으로 채우는 온몸에 난 구멍을 다시 목화솜으로 막으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해도 이해 못하는 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죽음을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렵겠지만 대부분 경우 3일장을 하기 때문에 3일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 이유입니다. 이 그림은 단 독일 사람이 찍어놓은 비디오 중에 단 0. 몇 초 사이에 지나간 현장을 보고 캐치한 소재입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관 속에 누워져 있습니다. 관 속에 누워져 있는 젊은이들은 코와 입과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줄지어서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인지 우리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합니다. 그 시간이 3일, 4일, 5일, 10일이 지나버립니다. 그 사이에 시신은 부패하고 가족을 찾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입을 막고 코를 막고 귀를 막아야 됩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머금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그 내용을 저는 소통불능이라는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디테일입니다. 대는 초여름 성장을 마칩니다. 5월 달에 성장이 끝납니다. 한 달이면 죽순이 20m까지 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대는 성장이 마치는 순간 내년 봄까지 땅의 양분을 저장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대나무에 홍진에 묻힌 분내, 그러면서 세상에 오염된 그 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밭에 귀를 눕혀라 그러면서 대의 청아한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의 줄기에 양분을 모두 보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나아가서 맑고 절개가 굳으며 마음을 비우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점에 의해서 천지의 도를 행할 군자의 품성을 지녔다 그러면서 사군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나무를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속된 인간이 된다고 그러면서 옛날 선비들은 매일 대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혈죽을 그렸습니다. 대나무 이파리만 우수수 떨어져 있고 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줄기도 가지도 없이 땅에 댄잎만 무성한 이것, 어느 무력한 힘이 동시에 난사하여 잎이 다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줄기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자나 예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댄잎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으로 훑고 방망이로 때려쳐도 댄잎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라야 떨어지는 법이죠. 댄잎은 죽순이 꽃 피울 때 그때 온 힘을 다하여 양분을 주어서 그때만 마른 죽순이 떨어지게 됩니다. 5월 달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무력으로 손으로 훑어버리는 흔적일까요? 베어진 한참 뒤에 상황이라는 것일까요? 댄잎은 데이브 언어로 말할 뿐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나무가 그림의 소재로 등장한 동양권에서 대이파리만을 그린 사람으로서는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혈죽 2. 죽순이 솟아날 때 무섭습니다. 땅 속에 그 단단한 땅을 팍팍 뚫고 빠개져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아무리 짓밟고 이처럼 누가 덩그러니 빠개버려야 가져가고 있는 죽순이 있다 하더라도 죽순이 나오는 게 정말로 눈 깜박할 사이에 펑펑 솟아오릅니다. 댄잎이 있는 이 현장에서는 과거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없어졌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새로운 또 다른 희망의 싹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것, 그게 아마 광주의 정신이 정의라면 혹시 훗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보여주니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작품을 그렸는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정말 손이 울고 눈이 울고 몸이 울지 않고 전율을 느끼지 않고 그려본 시간이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심했는데요. 마지막 도청을 지키다 절명한 시민군의 대변인 윤상원이라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절명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짧게 작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그토록 남기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죽고 싶도록 살고자 하여 어금니에 힘을 주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입속에 기록된 단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빠진 위쪽 좌측 앞니만이 그때 그 순간을 오독오독 씹어 깨문 듯 정치한 단어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전에 도청에서 총을 맞고 절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붓은 단 한 번도 힘을 주고 그린 붓이 없습니다. 마치 힘이 빠져서 죽어있는 붓처럼 저는 형해화되어 있는 붓처럼 붓으로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꽃처럼 날개로 흐물흐물하게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윤상원이라는 분은 이렇게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 눈은 마른 눈물 자국이 지금 말라 있습니다. 과연 마른 눈물 자국이 말을 하고 떠 있는 이 힘없는 눈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과 이것 더불어서 그의 어금니를 깨물고 있는 치아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이장할 때 그 두개골을 보니까 요게 이가 빠져 없습니다. 장례를 지낼 때까지 이가 있는데 두개골에는 이가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가했다는 진실, 지금까지 묻혀져 있는 사실이 이 그림과 다음에 유골을 이장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현재까지 앞으로 5.18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아마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난 때에 따라서 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그림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입술입니다. 화가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 머리털과 온몸에 나 있는 피부의 땅구멍조차 그냥 긴장의 칼끝처럼 톡톡 서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쓱 보면 그냥 작품을 읽을 때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 둘입니다. 그리고 단팥빵입니다. 2개. 이것도 지나가고 있는 비디오에 0. 몇 초 사이에 흘러 지나가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잡아냈습니다. 교련은 북한군의 도발과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 1969년도에 부활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교련 세대입니다. 대학까지 교련 세대입니다.
전남 도청 복도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 둘이 단팥빵을 먹으면서 결전의 그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야, 배고프지? 먹고 힘내고 잘 지켜야지. 그리고 누가 오면 빨리 알려야지. 라고 하는 제 상상이지만 그런 서로 의자를 앞에 두고 앉아서 고등학생 둘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빵 정확하게 조준사격으로 한 발씩 고등학생에게 총알이 박힙니다. 그들은 의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 먹다 남은 단팥빵이 입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내굴러집니다.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따지면 비무장하고 있는 사람을 제압할 때 제일 먼저 쏘는 것이 발, 손, 어깨 등입니다. 조준사격할 때.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와 가슴을 한 방에 쏘아버렸다. 과연 그들을 어디까지 인간으로서 저는 이해할 수 있을까? 국민의 세금으로 적을 향해서 총뿌리를 날려서 민주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같은 국민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동료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절면케 하고 있는 이것이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총질로 빵에 찍힌 이 고등학생 2명의 침과 치아로서 물었을 때의 그 치아의 무늬와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무늬가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사료에는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들것에 실어서 1층에 있는 도청 마당에 그냥 죽은 동물 취급하듯이 수북이 널려놨습니다. 그게 우리 80년대의 민낯이었습니다. 2080년대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할까요? 물론 기억하기를 바라지만 꼭 기대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빵을 사다가 여러 번 똑같이 비디오 속에 있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몇십 번을 오래 먹으면서 다시 이 빵의 모양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화가 입장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 아까 소통불능이라는 그림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입니다. 작가 노트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하도 눈물 자국으로 울면서 쓴 글이어서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감정을 조절할지 몰라서 기록에 남긴 것은 많이 믿기로 했고 그 당시의 감정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순일하게 감정이 전기되지 않으면 참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로서만 붓질할 수가 없거든요. 분노를 보는 감상자가 분노를 느낀다면 그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맑은 기운으로서 분노가 승화되지 않는다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위급함을 알리더니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들끝에 실려 응급실에 들려옵니다. 바로 조금 전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헌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기독병원에 가서 헌혈하고 막 나온 참입니다. 그 여학생이 30분이 지나자 시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에 총을 들고 무장투쟁하지도 않는 그 순결한 여학생이 다시 또 들어오는 정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학생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며칠 동안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죽음의 침묵이 가장 무섭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애측 불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좀 늦겠지. 아니면 너무나 소통이 어려우니까 친구 집에 있겠지. 전화가 다 불통이니 연락이 안 되겠지라고 상상하기 십상이죠. 수위도 입지 못한 죽은 자들의 맨 얼굴로 가족들이 알아보도록 관뚜껑을 연 채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보고 내 가족이 아닌 것에 안도하고 동시에 내 가족이어서 비로소 눈을 감게 하는 기막힌 두 극과 극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지금 기운을 휩쌉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죽음을 지키는 시민군의 모습도 비디오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는 뚜껑이 열려져 있고 검게 걸어져 있는 이 시신, 눈과 코를 마고 있는 이 죽은 자의 옆에서 총을 메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장교 우위를 입은 채 카빈총을 메고 지키고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군생활의 경험 속에서 굉장히 사망자 옆에 잠시간 있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음을 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넉나간 얼굴로 관뚜껑을 열어 빠끔히 얼굴 부위만을 보는 그 순간 그 침묵은 칼로 자른 듯 정말 예리한 침묵이 간헐적으로 숨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도 그러한 아픔도 언제까지 아픔으로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되고 치유돼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모두 다 치유는 자기 자신이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해관계 속에서 내 것이 최고다라고 내가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 속에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마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한 성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죽음은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마지막의 행동일 수 있거든요. 저는 5.18을 100년 뒤의 전시를 생각하면서 혈흔과 아까 소통할 수 없는 불능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100년 뒤에 그 작은 실대 같은 대나무가 거대한, 실제 크기보다도 조금 이 화면은 좀 작습니다. 거대한 대숲이 우를 창창 왕성하게 이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려서 새로운 정의가 싹트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이 100년 뒤에 전시작으로 전시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